안녕하세요. 이이구입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앵코와 정보 컨설팅, 네오이즈, 넥슨, 4시 33분을 거쳐 2018년도에 웨이투빗을 창업하였습니다. 현재는 메타보라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메타보라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메타보라는 카카오 IP 기반의 게임 사업을 넘어 웹3 시대에서의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프렌즈 게임즈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좋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관련된 이야기와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블록체인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이제 없으시죠? 네. 토큰 투자를 했거나 NFT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맞네요. 네, 확실히 이제는 블록체인을 접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블록체인을 준비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에서 동작한다고 하니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토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위에서 웹 3.0, 웹3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웹3는 또 무엇일까요? 기존과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1991년도 월드 와이드 웹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웹 1.0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는 오로지 읽기만 가능하여 정적인 웹페이지가 주류였는데요. 뉴스 혹은 개인 홈페이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디바이스가 다양화되면서 웹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읽기만 가능했던 유저들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은 웹2를 한 차례 더 발전시켰는데 내 손 안에 인터넷, 즉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산,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의 역할은 커졌고 웹 생태계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웹3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웹 생태계입니다. 즉, 콘텐츠의 소유권이 더 이상 플랫폼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콘텐츠가 하나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를 넓힐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FT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튜브는 유저들이 만든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고 이들이 만든 양질의 컨텐츠로 인해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린 동영상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동영상 내에 광고를 삽입하기도 하고 동영상에 대한 검열을 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올린 동영상을 이용해 그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대체하는 웹3 사이트로 디튜브가 있습니다. 앞에 유튜브에서 디튜브로 옮겨가는 8가지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디튜브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음을 보장한다 입니다. 즉 서비스 차원에서 유저가 올린 콘텐츠에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장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광고를 넣지 않겠다, 돈을 벌 수 있다, 검열이 없다, 추천 시스템이 없다, 우리는 빅5 회사의 소유가 아니다 등등이 있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우리가 블록체인을 준비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웹3 생태계에서 요구하는 콘텐츠의 소유권을 유저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이전 블록 정보를 참조한 데이터의 저장 방식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콘텐츠 소유권 및 진위 증명을 블록체인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와 가치 연결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캔버스에 디자인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디지털 패드로 디자인하는 모습입니다.
작업 환경이 다르다 보니 결과물의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왼쪽은 캔버스로, 오른쪽은 파일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가치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 캔버스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복제가 어려우니 가치가 있다. 파일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복제가 쉬우니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NFT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생각은 아날로그 시대에 멈춰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결과물의 형태와 상관없이 두 작품은 모두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고 그 가치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 동일한 이유로 현대의 미술의 꽃이라 불렸던 디지털 아트 시장이 그동안 외면받아 왔었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고 복사가 쉽다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블록체인과 NFT를 만나 소유권과 진위 증명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아트 시장도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NFT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영역에서의 가치 연결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가 서비스 중인 보라 포털입니다. 디파이 서비스, NFT 마켓, 드랍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의 모습은 NFT 마켓의 모습입니다. 버지샷이라는 게임에 사용되는 캐릭터 NFT를 발행하고 이 NFT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마켓에 입점시킨 모습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동일한 NFT들이 보라 포털 외에도 오픈시나 팔라와 같은 다른 마켓에서도 함께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 웹2와 비교되는 웹3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중앙화라는 특성과 함께 NFT의 소유권을 플랫폼이 아닌 유저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웹2 환경이었다면 저작권부터 해서 말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웹3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오른쪽과 같은 TCG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획과 개발은 거의 완성되었지만 카드덱 디자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부 디자이너 분들의 결과물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NFT 마켓에서 게임 컨셉에 맞는 NFT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게임을 완성시킬 수도 있겠죠. 해당 게임에서 발생된 수익의 일부는 NFT 홀더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홀더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웹3 생태계에서의 디지털 자산은 하나의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고 단순히 해당 자산을 보유했다라는 만족감을 넘어 부가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쪽 생태계는 변화가 많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크립토 민트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블록체인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작은 토이 프로젝트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라 플랫폼의 라이브 구성도인데요. 여러분들도 친숙한 환경으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아무래도 토큰과 관련된 되다 보니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요.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 셋째도 보안입니다. 구성도를 보시면 4개의 아마존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서비스 모듈의 중요도에 따라 아마존 계정 자체를 분류하였고 해당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BC 코어라는 계정은 토큰 전송을 처리하는 서버들을 위한 계정인데요. 이 서버 내부에는 토큰 전송에 필요한 주요 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의 보안이 요구되어 있는 계정이고요. 해당 계정에는 단 4개의 IAM 계정만 만들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생태계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존 관리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전문 SE와 DevOps 멤버들을 채용하여 입맛에 맞게 튜닝하고 운영하면서 최고의 성능과 비용 효율을 기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리소스를 개발자 채용에 집중하고 대신 아마존 관리형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관리형 서비스로 파게이트4 EKS, 람다, 오로라, 컨피그, 시스템 매니저 등등이 있고요. 물론 가끔 비용이 많이 나올 때는 인프라 팀을 꾸려서 비용 관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간혹 보라 플랫폼의 블록체인 노드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운영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보안 이슈로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다만 싱가포르 리전을 기점으로 GC 파트너들의 서버들이 전 세계 7개의 리전에 분산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블록이 매 초당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네트워크 지연 없이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당신의 시간을 소유하세요 라는 캐치플레이로 출시한 투데이즈라는 서비스인데요. 시간을 10분 단위의 슬롯으로 나누고 이 슬롯을 NFT로 매핑한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서비스입니다. 유저들은 시간 슬롯을 구입하여 추억을 기념할 수도 있고요. 팬으로서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데뷔일, 생일 등을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른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요. 투데이즈와 같이 유저가 직접 이미지를 올리는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접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원본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사이즈 변환이고 하나는 유해 이미지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원본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 변화는 이미 많이 알려진 S3, API 게이트웨이, 람다 엣지를 이용한 이미지 리사이징 사례를 참고하여 쉽게 해결하겠고요. 유해 이미지 인식 관련해서는 아마존 서비스 중 이미지 분석을 도와주는 레코그니션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해당 프로세스는 사전 체크와 사후 체크 두 단계로 나눠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전 체크는 유저가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통해 유해 이미지인지 판단하고 유해 이미지가 맞다면 디폴트 이미지로 대체하고요. 유해 이미지가 아니라면 S3에 정상 업로드됩니다.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통과한 이미지 중에서도 유해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체크도 필요한데요. 디스코드 운영자 채널로 업로드된 이미지를 전송하여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유저들도 자발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기능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들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만큼 이제는 흔하게 접하게 되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액세스 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액세스 키를 탈취하였고 짧은 기간에 많은 부분을 파괴하라는 미션이 있다면 대부분 AWS 시에라를 생각하실 텐데요. 만일 액세스 키로 아마존 콘솔에 접속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손쉽게 많은 부분들을 파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액세스 키만으로 콘솔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마존 리인벤트 2020 때 넷플릭스 팀에서 공유한 콘솔미라는 툴을 이용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계정별 접근 권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때 콘솔미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유용한 툴인 반면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되면 정말 무서운 툴이라 관심 갖고 살펴볼 의미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탈취한 액세스 키 정보를 AWS 컴피그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콘솔 및 소스 코드를 다운받은 후에 도커 컴포즈로 데몬을 기동하고 콘솔 및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웹으로 접속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Create Role 화면에서 롤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생성한 롤에 Assume Role Policy와 Managed Policy를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어드민 권한을 가진 액세스 키를 탈취하였기에 풀 권한으로 세팅하였습니다. 생성한 롤과 콘솔 위의 계정을 매핑하고 나면 이제 싱글 사인을 통해 사인온을 통해 아마존 콘솔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키를 발급한 IAM 계정의 ID, 패스워드, 심지어 MFA가 없어도 말이죠. 저희는 지금 MFA만 믿다가 한순간에 보안이 뚫리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선 요구사항을 시스템 파괴하기가 아닌 안전한 계정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하기로 바꿔본다면 저희는 계정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20일 동안 접속이 없었던 계정의 경우 비활성 알림 메일을 발송하고 있고요. 30일째 접속이 없으면 해당 계정은 자동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는 AWS 컴퓨터를 통해 계정 접속 시간을 매일 체크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시스템 매니저가 동작하면서 알림 및 비활성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사용하는 X키의 경우도 31이 되는 시점에 키를 강제 삭제시킴으로써 X키 유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 IP 정책을 반영하고 있고요. MAPL을 거쳐 로그인에 계정했으면 콘솔 메뉴가 보이도록 정책을 설정해 둠으로써 앞에서 시연했던 콘솔 미니 접근 방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콘솔 접속 시 슬랙 채널로 알람을 받아 인가되지 않은 계정이거나 비정상적인 로그인 행위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제 많은 곳에서 주 40시간제가 정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짝꿍인 개발 서버들도 주 40시간제에 동참시키고 계신가요? 네. 내부 회의 중에 야간에는 개발 서버를 셧다운하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실제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니 일주일 중 4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서버들을 항상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서버들도 아침 8시에 출근시키고 밤 10시에 퇴근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저희처럼 휴식을 취하고요. 관리형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었고 가시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있었습니다. 이외에 그래비턴 CPU 도입도 진행하여 문제없이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로라, 일러스트 캐시어의 경우 버튼 클릭만으로 변경이 가능하여 정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었고요. 아직 도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도입을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NFT 플랫폼에서 AWS 활용 사례를 맡은 메타버스 월드의 웹서비스 개발실 파트장 정혜현입니다. 목차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웹3의 등장 및 NFT의 특징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는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개선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월드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웹3의 등장 및 NFT의 특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웹 3.0에 있어서 2.0 이전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기존 2.0까지는 유저들이 SNS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콘텐츠들도 플랫폼 측이 임의로 검열하거나 삭제하는 등 유저들의 자산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저들의 콘텐츠는 유저들의 소유고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유저의 자산을 유저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상의 웹 3.0을 실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로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이란 기본 단위에 유저 간의 간단한 자산 이동을 기록하는 분산 장부로서 그 기능이 시작되었는데요.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이러한 유저 간의 자산 이동에 대한 기록, 네트워크 유지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게 되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코인 채굴의 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장으로 블록체인상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기능이 더욱더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D앱의 등장입니다. 기존 플랫폼의 서비스들은 중앙화되어 있었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자산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D앱의 형태로 블록체인상에 올라감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들의 자산에 대한 수정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런 기록들이 블록체인상에 노출이 되어서 사용자 등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됩니다. 초기의 D앱들은 블록체인 실행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 내 스테이트 수정으로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트랜잭션들은 네트워크 자체 코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앱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코인 외에도 각 D앱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화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토큰의 등장입니다. 각 D앱 플랫폼들은 자신의 서비스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화로 토큰을 발행하였고 토큰 이코노미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토큰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앱 생태계는 디지털 재화 이외에도 정형화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게임 내 재화는 토큰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게임 내 아이템에 상응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형화된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논펀저블 토큰, 흔히 말하는 NFT의 등장입니다. NFT가 등장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각 D앱 플랫폼들이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이런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요구 사항이 또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이랑 만나가지고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NFT에 대한 인지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NFT의 특징들이 모든 NFT의 특징을 설명하진 않지만 저희 플랫폼 내에서 NFT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집품으로서의 NFT입니다. 흔히 말하는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자산들이 수집품으로 한 NFT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미술품이나 음원 같이 제한된 발행량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이런 제한된 양에 대한 희소성으로 고유 가치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수집품들의 특징은 대체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인데요. 발행부터 소유, 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변조로부터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NFT의 가치가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이런 NFT를 기반으로 강력한 커뮤니티가 구성되게 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이 NFT가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 이게 블록체인상 별로 유일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컨셉의 디지털 자산들이 블록체인별로 별도로 구성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서로서의 NFT가 있습니다. 꼭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이런 외부 가치와 연동된 형태의 NFT가 증서로서 NFT로 볼 수 있는데요. NFT 자체의 가치보다는 연동된 자산의 그 자체가 변동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명품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 NFT 자체보다는 명품의 가치가 명품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NFT는 이런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부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유형의 자산 이외에도 무형의 자산에 연동된 NFT인 경우에는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 실제 자산의 소유권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지도 못하는 등 이런 자산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물자산과 연동된 NFT의 경우에는 이런 실물자산의 주인이 변경되는 것이 블록체인상에 항상 동기화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게임 NFT는 수집품, 증서로서의 기능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서로서 따져보면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이런 NFT의 가치와 소유권을 보증해주는 형식입니다. 수집품으로서는 이런 희귀 등급의 NFT나 게임 아이템일수록 이 NFT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게임 NFT의 특징은 연동된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동되는 소유권이 블록체인상에서 이동되는 것을 게임사와 플랫폼이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자산의 이동이 블록체인상에 남기 때문에 남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지원하는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 NFT들이 유일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메타버스 월드에서 마켓플레이스 개선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마켓은 오른쪽과 같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로드 밸런서에 여러 개의 EC2 인스턴스가 돌아가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퍼시스턴스 레이어로는 AWS RDS를 단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각 EC2 인스턴스에는 여러 서비스가 포함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마켓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의 모놀리식한 거대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인스턴스들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각 인스턴스에 모놀리식하게 전체 서비스가 담겨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인스턴스들이 또 다니엘 DB에 접근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로 인해서 다니엘 장애 지점 발생 소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인스턴스 내 특정 서비스에서 로직 에러가 발생하거나 하면 전체 서비스에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이벤트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대응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 C2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서가 붙는 구조로 스케일업이나 아웃에 대한 자유도가 있었는데 RDS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스턴스가 하나를 바라보고 있어서 빠른 대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RDS의 CPU 사용량이나 지연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한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는 서비스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수동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트래픽에 따라서 운영 서버의 인스턴스나 RDS의 사양 변경을 개발자들이 수동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인스턴스들을 스케일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이런 사양 변경 같은 게 자동 스케일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개발자들이 경험적인 내용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트래픽과 모니터링 지표에서 과연 스케일업을 그리고 아웃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해야 될지
개발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수행했었는데요. 또 IDS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 시 다운타임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어서 이런 트래픽이 적은 시간에 수동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인 인프라 배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프라 사양 변경 이외에도 인프라 배포 역시 수동으로 했는데 개발 서버에서 이런 배포 과정을 수동으로 수행하고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운영 서버에서는 이러한 개발 서버에서 배포된 프로세스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 수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인스턴스들의 서비스 배포가 일부 누락되거나 하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 휴먼 에러된 인스턴스를 접근하게 되면은 서비스 장애로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V1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더불어서 리팩토링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단위의 분리입니다. 이 서비스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전체 서비스를 하나의 단일 서비스로 관리하려는 구조로는 이게 확장성이 제한되거나 단일 장애 지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기존 인프라에서는 이런 서비스 배포, 관리를 개발자들이 수동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개선 작업에 있어서 이런 인프라 관리 부분을 인프라 영역으로만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서비스 간의 데이터 정합성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이게 서비스가 MSA로 분리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였기 때문에 서비스가 분리됨에 따라 정합성을 관리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개선점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개발 스택을 고민해봤는데 서버리스 개발 스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버리스를 정했던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로 서버리스 기반의 이런 서비스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배포하려는 이런 서비스 단위에 맞게 웹서버를 구성하고 이러한 구성을 서버일리스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서비스 단위로 배포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한 IAC 구성인데요. 이런 클라우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람다나 이런 관련된 인프라를 배포할 수도 있고 여기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얹어서 인프라까지 한꺼번에 배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데 따라 항상 동일한 리소스가 서버에 배포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서비스별 통신에 있어서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정합성을 맞췄습니다. 이런 처리 방식이 있어서 람다는 다양한 이벤트 소스들에 대한 트리거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가 가능한 구조였어 저희에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서비스 간의 변경들을 SQS에서 구독을 하거나 다이나모DB의 다이나모DB 스트림시를 통해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들을 동기화하게 되었습니다. 서버리스 기반으로 개선된 마켓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배포는 일단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 포메이션 구성을 통해서 서비스별로 분리된 인프라로 배포를 했고요. 서버의 경우에는 서버리스 기반의 AWS 람다, 퍼시스턴스 레이어는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형태의 다이나모DB, 캐시를 위한 다이나모DB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필요한 곳에 따라 다이나모DB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처리했습니다. 검색 엔진으로는 AWS의 오픈서치를 이용했는데요. 서비스 간의 또 느슨한 처리를 위해서 이벤트 큐로는 SQS를 사용했고 로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키네시스 스트림과 S3를 사용했습니다. 마켓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이런 서버리스 기반 인프라가 많아졌는데 이런 서버리스 구조들을 크게 컴퓨팅, 모니터링, 분석 세 가지 형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버리스 환경에는 관리하는 서버가 없는 만큼 컴퓨팅 자원 할당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 이루어져 있어서 개발자들이 적은 노력으로 관리가 가능했는데요. AWS 람다, 다이나모DB는 서버리스 형태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버리스 환경이 모든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할당량이 넘는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따로 별도의 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람다의 경우에는 동시성 예약을 통해 요청을 분산할 수 있었고 다이나모DB에는 프로비저닝된 WCU, RCU를 조절하거나 닥스 추가를 통해서 캐싱을 해서 부하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리스 환경인 만큼 서버가 없는 서비스들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런 최적화된 툴을 찾고자 했는데요. 사내 다른 팀에서 데이터독을 활용하는 점을 보고서 저희 웹서비스 개발실에서도 인프라 모니터링 환경을 이런 다른 팀과 일원화하고 더불어 편리한 기능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각 서버리스를 배포할 때 다이나모DB 플러그인을 함께 담아서 배포하게 되면 간단하게 데이터독을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도구를 통해서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각 서비스 내 람다에서 오류가 발생할 시 이 오류를 슬랙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개발자 채널을 통해서 신속하게 장애를 발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APM,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각 서비스 인프라를 한 곳에서 관리하면서 성능 지표, 오류 지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서버리스한 구조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는데요. 로그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데 이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구조와 같습니다. 로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지점에서 로우한 로그 데이터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스트림 형태로 전송하고, 이렇게 스트림으로 추가된 데이터들은 키네시스 파이어스를 통해서 가공이 되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동적 파티셔닝을 통해서 타임스탬프 데이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파티셔닝할 속성들을 넣어서 파티셔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티셔닝이 수행된 데이터들을 AWS 글루를 통해서 원하는 스키마 형태로 한 번 더 가공해서 최종적으로 S3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S3에 저장된 로그 데이터들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AWS 아테나를 이용해서 서버리스하게 대화형 쿼리를 통해서 로그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서비스가 분리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각 서비스별 데이터 종합성인데요.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를 위해서를 통해서 비동기 데이터 프로세스를 구성했습니다. CDC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공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몽고DB를 활용한 CDC를 구성했는데요. 몽고DB 자체 CDC인 체인지 스트림스를 이용해 데이터 변경을 감지하고, 이게 사전에 등록된 AWS 이벤트 브린치를 통해서 이벤트 버스로서 몽고DB와 몽고DB 아틀라스와 연동된 체인지 스트림 이벤트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벤트를 감지한 람다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몽고DB에서 다이나모로 넘어온 가장 큰 이유가 인프라를 두 개로 분리됨에 따라서 관리의 복잡도가 늘어난 점이었습니다. 에러를 추적하거나 각 몽고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어려웠는데요. 그리고 또 인프라 배포 과정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서버리스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동일한 인프라 배포가 가능했는데, 몽고DB 아틀라스가 추가되니까 클러스터 사양 변경이나 체인지 스트림, 그리고 또 몽고DB 렐렘에 대한 배포나 관리 같은 부분이 점점 허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분들은 이렇게 몽고DB 콘솔을 통해서, 어느 부분들은 그런 몽고 CLI를 통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파편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프라 통신을 위해서 별도의 서비스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몽고DB 아틀라스에서 AWS로 들어오는 체인지 스트림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벤트 브릿지라는 서비스가 필요했고, AWS에서 다시 몽고DB 내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축된 람다 같은 경우에는 HTTP 통신을 하고 이런 암호화 과정이 필요한 등 서버리스한 구성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점점 인프라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AWS 서비스인 다이나모DB를 활용한 것으로 해결했는데요. 우선 일단 다이나모DB는 몽고DB와 같은 노시퀄 구성이고 서버리스하게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다이나모도 몽고DB의 체인지 스트림과 같은 CDC 서비스인 다이나모 스트림스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이나모 스트림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특정 테이블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을 람다 트리거로 이벤트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으로 비동기 데이터 처리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인프라 사이에서 구성된 방식보다 훨씬 간결하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기에 저희는 만족하였습니다. 또 NFT 마켓 서비스의 핵심은 유저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빠르게 찾기 위한 검색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요구 사항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NFT 속성 검색, 이름 검색 등 심화된 검색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단순한 노시퀄 구성만으로는 검색에 제한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 팀은 검색 엔진을 도입했는데요. 검색 엔진 역시 이런 인프라 관리를 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고, 이때 AWS 오픈서치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라스틱서치 기반인 만큼 검색 엔진으로서 기능도 풍부했고 또 인프라 관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검색 엔진 도입을 통해서 NFT 검색에 대한 데이터 필터, 검색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마켓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서비스가 분리되고 서비스 간 데이터 정합성 처리가 비동기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런 가운데 있는 하나의 서비스 장애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버퍼인 SQS 그리고 다이나모 스트림스를 통해 느슨하게 연결되어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버퍼로부터 리트라이 시도를 통해서 서비스가 복구될 때 이런 장애들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서비스가 분리되면서 별도로 스케일링해서 트래픽 대응도 가능해졌고 서비스가 분리됨에 따라서 서비스 추가, 변경에 대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인프라 구성이 코드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각 배포 환경별로 이런 동일한 구성으로 저희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인프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 소개에 앞서서 이런 블록체인 게임과 기존 게임 간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보자면 기존 게임 기능 중에서 블록체인과 상호작용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분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동 범위에 따라서 게임의 전반적인 상태가 모두 블록체인상에 올라가는 경우와 게임 내 유료재와 희귀 아이템만을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이런 두 가지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블록체인에 이런 NFT들이 연동되게 되면은 유저들의 게임 자산들이 모두 소유권이 블록체인상에 유지가 되게 되고 이러한 유저 자산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유저들의 디지털 자산들이 유저 자신들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유저들이 이러한 자산을 좀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활용하는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메타버스 월드에서는 이런 블록체인 연동을 위해서 두 가지 자산에 대한 연동을 지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료재화는 토큰으로, 게임 아이템은 NFT를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게임 NFT에 대한 P2P 거래를 지원하고 이런 거래를 통해서 만약 NFT의 소유권이 변동되면은 게임 내에서도 이런 소유권 변동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내 자산들이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자산들의 활용처로 플랫폼 내 이런 유저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 자산에 대한 유저 참여도를 높이는 이런 유저 거버넌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월드는 미드웨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게임 내 유저의 계정과 플랫폼 내 계정을 연동시킴으로써 게임과 블록체인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동이 이루어진 계정에서는 게임 내 NFT나 게임 내 재화를 게임에서 출금해서 이런 플랫폼 유저의 지갑으로 이동하고 플랫폼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 구현을 위해서 게임사 측에서는 게임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에 연동하기보다는 저희 미드웨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블록체인으로 변경하고 저희와 통신을 함으로써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미드웨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공되고 있는 게임으로는 골든브로스가 있습니다. 저희 미드웨어를 통해서 게임과 블록체인이 연동되었고 이런 게임 내 NFT와 토큰을 플랫폼으로 출금해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 자체 웹3 지갑인 큐브 월렛을 통해서 이런 게임 내 플랫폼과 간단하게 연동을 할 수 있고 또다 개인 유저 지갑으로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디지털 자산이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멀티 플랫폼 게임의 경우에는 PC 게임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게임 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런처에 입점하게 되면은 런처 내 환경에서도 저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골든브로스 이외에도 다양한 게임 라인업들이 저희 플랫폼과 협업해서 지금 블록체인 서비스 출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